살인죄 공소시효가 2015년도, 오래된 얘기가 아니죠. 2015년도에 폐지됐습니다. 그 계기가 된 사건이 오늘 말씀드릴 소위 태완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공소시효를 폐지시킨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만 또 여러모로 비극적이고 불운한 사건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망한 한 어린아이의 이름을 따라서 태완이 사건으로 이름을 지은 건데요. 1999년 5월 20일 오전 11시경에 대구의 모 골목길에서 6살 남자 어린이 김태환 군이 학원에 가려고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검은 비닐봉지를 든 정체불명의 괴한이 나타납니다. 그러고는 정말 끔찍하게도 김태환 군의 머리를 뒤에서 당겨서 입을 벌린 다음에 얼굴 위에다가 황산을 부은 뒤 달아납니다. 이 사건으로 태환 군이 전신에 45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은 49일 만에 사망합니다. 이 사건이 너무 잔혹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그 분노를 불러일으켰고요. 그래서 범인을 꼭 잡아야 한다. 이런 그 경찰에 대한 질책들도 있었습니다만 사건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태환이가 너무 어려서요.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황산이라는 물질을 뒤집어 썼다는 것은 몰랐고요. 그저 그냥 뜨거운 물을 뒤집어 썼다라는 정도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일단 상해치사라는 죄명으로 입건합니다. 유력한 피해자가 한 명 떠올랐는데요. 태완이 집 그리고 사건 현장 근처에 있던 치킨집 주인이었습니다. 이 남성은요, 당시에 진술하기를 자신의 가게에 있었는데 태완아라고 이렇게 부르는 소리와 함께 으악 하는 비명소리도 듣고 또 사람 살려라는 소리도 듣고 밖으로 나와 봤더니 태완군이 골목 앞에 전봇대에 기대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합니다. 그리고 어떤 독극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모습을 보고 태완이를 안고서 급히 택시를 타고서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실제로 이 남성이 태완군을 안고 택시를 타고서 병원에 데리고 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태완군은 이런 진술을 합니다. 황산 테러를 당하기 직전에 치킨집 아저씨를 보았다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 사건 직후, 그 테러를 당한 직후에 치킨집 아저씨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럼 이건 치킨집 아저씨의 말과 맞지 않죠? 그래서 경찰은 일단 이 치킨집 아저씨를 의심합니다. 또 동기면에 있었어도요. 태완이 모친이 미용실을 하고 있었는데 이 치킨집 아저씨가 미용실에 왔더랍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달라면서 무릎까지 꿇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하고 돌아갔습니다.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은 태완이 모친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태완이를 노린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근데 당시에 경찰의 수사가 참 우왕좌왕했던 것이요. 검은 봉지에 황산을 가지고 와서 끼얹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비닐에 황산을 다 넣으면 비닐이 녹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아예 말을 그냥 통째로 믿지 않았다는 건데요. 근데 나중에 실험해 보니까 실제로 황산을 비닐봉지에 담았는데 안 녹더랍니다. 적어도 검은 비닐봉지에 황산을 담아서 왔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 사건이 세월만 흐르고 범인은 찾지 못합니다. 치킨집 아저씨도 용의자로는 떠올랐지만 결정적인 증거라든지 의심할 만한 그런 확실한 그런 정황은 없었습니다. 태완이 테러범에게 적용됐던 그 상해치사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2013년에 태완이 유족이 경찰에 재수사를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재수사가 원칙적으로 안 되죠. 그래서 경찰이 이 사건을 상해치사가 아니라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해서 수사를 개시합니다. 살인죄라면 그 당시 기준으로 15년이 공소시효였기 때문에 2013년 기준이면 1999년에 발생한 사건이니까 아직 공소시효가 안 지났던 거죠. 그런데 살인죄로 수사를 바꿔서 한다고 한들 그동안에 범인이 특정이 안 됐는데 이제 와서 범인이 잡힐 리가 만무하겠죠. 그 15년의 시효도 종료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애가 탔던 태완이 부모님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얼마 전에
직접 유력한 용의자였던 치킨집 아저씨를 살인죄로 고발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결국 이걸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그러자 정말 애 같았던 가족들은 이번에 재정신청이라는 것을 냅니다. 이 재정신청이라는 게 뭐냐면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때 피해자 측이 이의를 하는 절차입니다. 말하자면 증거가 명백하고 혐의가 있으니까 이 사람 기소해 주시오라고 법원에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에 의해서 무관하게 이 사람에 대한 기소가 제기되는 것으로 처리되는 겁니다. 유족 측이 제기한 가장 유력한 고발 근거는 태완이의 진술이었거든요. 태완군이 테러 직후에 병원에 실려갔고 5일 만에 정신을 차렸는데 그때부터 태완이 부모님들이 개인적으로 캠코더와 녹음 장비 등을 준비해서 태완이한테 질문하면서 증언을 들었던 녹음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완이 생전에 약 300분의 이런 진술 영상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이 태완이의 말을 믿을 수 있나 없나가 큰 관건이었습니다. 이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다면 치킨집 아저씨는 굉장히 의심스럽겠죠. 그래서 태완이가 남긴 이 진술 영상을 두고 진술 분석 전문가들이 다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을 냅니다. 태완이가 치킨집 아저씨를 보았다는 진술을 했지만 그것과 별도로 자신한테 황산을 부은,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알았지만 그 가해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 질문 응답 과정에서 모친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태완이는 치킨집 아저씨가 보고 싶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치킨집 아저씨가 정말 테러를 가한 당사자라면 태완이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을 거라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결국 이 태완이 진술 영상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태완이의 진술에 어느 정도 참작할 점은 있지만 그 진술만을 가지고 치킨집 아저씨를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최종적인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치킨집 아저씨에 대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2회 했는데 모두 진실 반응이 나옵니다. 두 번째 증거는 그거였습니다. 치킨집 가게 아저씨의 바지 오금 부분에 황산이 많이 묻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 치킨집 아저씨가 사건 직후에 태완이를 안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태완이에 묻었던 황산이 옮겨 묻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그렇다고 해도 바지의 오금 부위에 황산이 묻은 건 좀 이상하긴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태완이한테 황산을 뿌린 당사자라면 역시 그 과정에서 자신의 오금에 황산이 묻을 가능성도 낮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증거도 많이 신빙성을 잃습니다. 치킨집 아저씨의 모순된 진술 문제인데요. 치킨집 아저씨는 치킨 가게에 있다가 사건 현장에서 난 아이의 비명을 들었다고 했는데 모 대학의 공학부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치킨 가게에서는 현장의 아이의 비명이 안 들린다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킨 아저씨는 또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경찰이 실험해보니까 결과가 다르게 나왔어요. 치킨집 출입문을 닫더라도 사건 현장에서 고함치는 소리가 명확하게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 치킨집 가게 아저씨 진술이 틀린 건 없거든요. 유족 측이 제시한 세 가지 핵심 증거들이 다 미흡한 거죠. 그래서 이런 등의 이유로 법원은 결국 유족의 재정 신청을 기각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치킨집 아저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는 정당하다라는 판정을 내린 겁니다.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 그 4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한 시골 마을에서 아이 머리에 농약을 부어서 사망한 사건이었는데요. 그 농약이 파라치온이라는 거였는데요. 그 북한 김정남이 몇 년 전에 공항에서 독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용됐던 바로 그 물질입니다. 아이 머리에 누군가가 이걸 들이부었고 아이는 위독한 상태에서 다음날 병원에 다녀오다가 길에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이의 이웃집 아주머니가 피의자로 떠올랐습니다.
죽은 아이의 모친이 그 여성이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게 분명 동기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아이가 5살이었는데 어떻게 진술을 했냐면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변소 모퉁이에서 약통을 가지고 와서 자기 머리 숨통 있는 대로 약을 들이부었는데 못 붓게 해도 계속 부었고 우니까 튀밥을 주었다. 반면에 피고인 여성의 말은 머리에 독한 냄새가 나는 약이 묻어있기에 세매에 데리고 가서 물로 씻어준 사실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쌍방의 말이 갈렸고요.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아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나이가 어렸고요. 또 위독한 상태에서의 진술이기도 했고 또 혹시 이웃집 아주머니가 물을 머리에 부어서 씻어준 것을 농약을 부은 것으로 잘못 진술했을 수도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두 사건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 아동 진술 문제라는 게 또 대두됩니다. 아이의 진술을 법에서 어느 정도 믿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공통적으로 있는 건데요. 이 아이의 인지 기능이란 게 우리의 상상보다 많이 좀 낮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굴 인식 같은 경우에 5살 아이는 한 40% 정도의 정확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 단수 추측보다 조금 나은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암시성도 높고 기억도 부정확하고 또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오류가 많다는 건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아이를 상대로 진술을 받을 때는 어떤 지침이 있고 전문 분석관이 아이의 진술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증거로서의 신빙성을 굉장히 낮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질문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거 맞지? 이런 식으로 유도신문을 해서는 안 되고요. 자유롭게 회상을 끌어내는 방식의 기법을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태환이 사건 당시만 해도요. 아동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경찰이 전문성 있게 어떤 전문가를 동원해서 진술을 받는다든지 하는 게 전혀 없었다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자, 태환이 사건 결론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법원이 재정 신청을 기각하니까 태환이 부모님이 포기 안 했습니다.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태환이 사건으로 살인죄에 대해서 무슨 공소시효를 두냐? 비판이 크게 일어서 살인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었고요. 그것이 2015년 7월 24일 국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됩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3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됩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살인의 공소시효는 폐지되고 살인은 영구히 범인을 추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태환이는 보름 차이로 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작 이 태환이 사건은 이 법이 통과되기 보름 전에 7월 10일 대부분이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종료돼 버립니다. 여기서 가정입니다만 국회가 한 보름만 빨리 통과시켰다면 아니면 대법원이 한 보름만 결정을 늦게 했더라면 태환이 사건도 공소시효가 없게 돼서 지금도 수사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점은 좀 많이 안타깝고 태환이 사건은 정말 끝까지 불운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 태환이법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된 이후에 실제로 이 살인의 미제 사건이 해결되는 성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소시효 폐지를 계기로 경찰이 미제 사건 전담 수사팀을 만들어서 과거의 묵은 사건들을 아직까지 재수사하고 있으니까 그 성과를 기대해 봐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공소시효 제도라는 것은 두 가지의 다른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 겁니다. 법적 안정성, 오래된 사건을 미확정 상태로 두는 것을 비하고 최대한 법질서, 법생활의 안정을 추구하자라는 그런 입장. 반면에 아무리 늦고 좀 다소 혼란스럽더라도 악은 처벌해야 한다라는 정의관념.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민들은 살인 같은 중대한 사건에서조차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 정의에 맞냐 이런 의문들을 제기하셨고 결국은 정의 실현 쪽에 더 무게를 두는 쪽으로 법제도가 바뀌었다는 결론이겠죠. 지금은 DNA라든지 영상 증거 같은 게 있어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증거는 남아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기술이 과거와 비교도 안 되게 발전해 있죠. 그래서 그렇다면 예전에 조금 낮은 단계의 기술을 토대로 쌓아올렸던 공소시효 제도란 것도 현대 발전의 기술에 맞게 바뀌는 것이 맞겠죠. 예를 들어서 이춘재 8차 사건 같은 경우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분이 지금
혐의를 벗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법에 있어서 법 이론만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발전된 현대 기술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해서 법 제도를 쌓아 올리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법에 있어서의 영원한 숙제물이라고 할 수도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법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